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의 메인 행사인 정상회의 본회의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개회사에서 회원국들에게 무역과 국내 투자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내일 이번 회의가 종료될 때 이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메시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이 발표될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이정민 기자입니다. 정상회의 본회의의 첫 안건으로 경제 현안인 무역과 투자 협력 방안이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각국의 입장차를 극복하고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연설했습니다. 자유무역 질서가 거센 변화를 맞이하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무역 및 투자 활성화에 동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협력과 연대만이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확실한 해답입니다. 내일 오전 두 번째 세션에서 인공지능과 인구구조 변화 속 신성장 동력 창출 방안이 논의된 뒤 회원국들의 공동선언문, 이른바 경주선언이 발표될 전망입니다. 관건은 다자주의, 자유무역 문구가 담길지 여부입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현재까지는 일부 이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대통령은 APEC 기업인 자문기구에 한국에 대한 투자 세일즈에도 나섰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고 미래 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내일은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중 FTA 2단계 조기 타결, 히토류 등 핵심 원자재 공급망 안정, 반도체, AI 분야 협력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젠슨왕 엔비디아 CEO와 만나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우리나라에 그래픽 처리 장치 GPU 26만 장을 대규모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경주 APEC 국제 미디어 센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영정 기자. 네, 경주 APEC 국제 미디어 센터입니다. 네, 이 대통령과 젠슨왕 CEO가 만나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네, 접견에서는 피지컬 AI 등 핵심 분야 AI 인프라 구축과 기술 협력, 또 공동 연구, 그리고 스타트업 지원 방안 등이 논의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젠슨왕 CEO를 만나 최근 한국을 아태 지역 AI 허브로 발전시키는 프로젝트에 블랙락과 오픈 AI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함께 하기로 했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젠슨왕 CEO는 우리 정부와 기업에 총 26만 장의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공급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으로 화답했습니다. 지난달과 이달 초 이 대통령이 각각 블랙록 레리 핑크 회장과 샘 올트먼 오픈 AI CEO와 투자 기술 협력 MOU를 맺은 데 이어 엔비디아와도 공동 문서를 도출한 셈입니다. 이렇게 엔비디아와 AI 동맹을 맺게 됐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건가요? 네, 이번 협의를 바탕으로 하드웨어 설치를 넘어서 엔비디아와 구축, 운용, 기술 협업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자동차 그룹 회장을 비롯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의장이 배석을 했는데 기업들과의 투자 관련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이 부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현대차는 피지컬 AI 분야에 엔비디아와 함께 총 3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우 기자, 오늘 저녁에는 APEC 만찬이 이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잠시 후 시작이 되는데요. 환영 만찬에는 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다카이치 일본 총리 등 주요 정상들이 참석을 합니다. 또 젠슨왕 엔비디아 CEO를 비롯해서 5대 그룹 총수도 함께 합니다. 만찬 사회에는 현재 군인인 아이돌 차은우 씨, 또 APEC 홍보대사인 가수 지드래곤이 참석해서 문화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내일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이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경주 APEC 국제 미디어 센터에서 SBS 비즈 우형준입니다. 네, 이처럼 젠슨왕 CEO가 예고했던 선물 보따리는 미국 엔비디아 그래픽 처리 장치 이 GPU 26만 장을 우리 정부와 국내 4대 기업에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GPU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한국이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에서 핵심 부품인 이 GPU를 대량 확보하게 된 셈입니다. 엔비디아와 국내 기업들이 AI 팩토리 건설에 참여하면서
AI를 바탕으로 한 우리 산업 구조 변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어서 윤지혜 기자입니다. 엔비디아가 약속한 그래픽 처리 장치 GPU 공급량은 26만 장. 당초 정부는 2030년까지 GPU 5만 장 확보를 목표로 삼았다가 최근 20만 장으로 확대 조정했는데 이보다도 6만 장이 많습니다. 정부가 5만 장, 삼성, SK, 현대차, 네이버가 나머지 20여만 장의 GPU를 확보하게 됩니다. Korea has deep technical capabilities, visionary entrepreneurs, and of course, no country in the world is better at industrial capability than Korea. GPU 구매에도 국내 기업들은 엔비디아와 전방위적인 파트너십도 맺었습니다. 엔비디아와 함께 생성형 AI는 물론 디지털 트윈, 옴니버스, 반도체 AI 팩토리, 로보틱스, 통신의 6G AI 랜 네트워크를 비롯해서 신약 개발 플랫폼, 슈퍼컴퓨터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옴니버스 2를 가져와서 제조업을 AI로 혁신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 플랫폼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 플랫폼은 SK만 쓰는 게 아니라 공공과 그다음에 스타트업에 같이 쓸 수 있게끔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챗GPT 등 언어 모델 LLM 형태의 AI가 일상 속에 스며들었다면 앞으로는 휴머노이드와 같은 피지컬 AI를 비롯해 현실의 공장,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 AI로의 전환을 빠르게 이끌겠다는 계획입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 이번 에이펙 기간 가장 화제를 모은 이벤트 중 하나는 이른바 부자 보이스 젠슨왕 엔비디아 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그리고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의 전격 회동입니다. 이 세 사람은 어제 저녁 서울 시내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며 치킨의 맥주, 이른바 치맥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회동이 전 세계의 이목을 끌면서 관련 업체들은 덩달아 주목을 받으며 특수를 누렸습니다. 이 내용은 오정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5년 만에 한국을 찾은 젠슨왕 CEO가 방문한 강남의 한 치킨집. This is the best way to enjoy chimek. All right, thank you everybod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everybody. This restaurant's so good. Everybody should come. 새 CEO가 만난 치킨집 이름을 딴 이른바 깐부 회동 이후 닭고기와 식품 관련 종목 주가가 크게 뛰었습니다. 오늘 오전 교촌 F&B 주가는 어제보다 2% 넘게 뛰며 장중 4,900원까지 올랐고 체리브로와 마니커 F&G는 각각 14%, 3%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후 엔비디아 지포스 행사장에도 새 CEO는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략적인 파트너라서인 것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우리 친구, 젠슨이 제 친구라서 왔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유년 시절을 언급하며 엔비디아와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케이드 게임 계속 해왔는데 저희 아이가 리그 오브 레전드 LOL 게임 너무 좋아했었고 엔비디아 칩이 당연히 그 안에 들어있었죠. 총수들의 깜짝 회동에 이어 엔비디아가 한국에 GPU 26만 장을 공급한다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기업들의 주가도 크게 뛰었습니다. 삼성전자는 4%, 현대차는 10% 가까이 상승폭을 키웠고 장중 하락세를 보였던 SK도 마감을 앞두고 상승 전환했습니다. 유통업계도 에이펙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들은 에이펙 행사장 주변 점포 매출이 30% 정도 뛰었고 CJ 올리브영은 백악관 대변인이 직접 산 화장품들을 SNS에 올리며 화제가 됐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급증하는 AI 수요와 함께 온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서 지난달 생산과 설비 지표가 한 달 만에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도 불구하고 소비 부문은 두 달째 뒷걸음질치며 온도차가 뚜렷했습니다. 산업이 살아나는 속도만큼 가계 지갑의 온기 회복은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웅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20년 넘게 옷가게를 운영하는 이정화 씨는 요즘이 가장 힘든 시기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옷을 안 사요. 잘 될 땐 3개까지 했어요. 지금은 이제 다 코로나 때로 이후로 하나씩 정리했고 도매처 가도 제일 비싼 자리가 다 텅텅 비어 있어요. 매출 부진은 다른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류는 아직 그렇게 상권이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많이 구매를 하시니까 관광 인구는 없는 것 같아요. 일절. 지난달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가 직전 달보다 5.7% 줄면서 전체 소매 판매는 0.1% 감소해 2달 연속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산업 생산은 같은 기간 1% 증가하면서 전달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광공업 중에선 특히 반도체 생산이 20% 가까이 뛰며 2년 6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생산은 18% 넘게 줄어 업종 간 온도차가 뚜렷했습니다. 8월 달에 한 20% 가까이 증가했던 그 기저 효과로 이번 달에 좀 빠진 거고, 전체적인 자동차 생산 물량 자체는 이번 달에도 좀 증가하긴 했거든요. 바닥을 보이던 건설 투자는 11.4% 늘면서 20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습니다. 현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전월 대비 0.2포인트, 선행지수는 0.1포인트 상승하며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계속해서 금융시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100선에 안착하며 이번 달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 이어서 엔비디아발 훈풍이 분 영향입니다. 이달 들어 코스피는 질주를 거듭하며 20%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민우 기자입니다. 피지컬 인공지능 AI 대표 주자로 꼽히는 삼성전자 자회사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4% 치솟았습니다. 뉴로메카, 유니퀘스트, 두산 로보틱스 등 다른 로봇주들도 줄줄이 상승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로보틱스와 관련된 좋은 소식이 있다고 밝힌 영향입니다. 간부 회동을 한 삼성전자와 현대차 역시 엔비디아와의 협업 소식이 구체화되면서 각각 3%, 9%대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3,400선 초반에 머물렀던 코스피는 이번 달 들어 20% 가까이 올라 4,107.5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27일 4,000선을 첫 돌파한 이후 닷새째 유지하다 종가 기준으로 4,100선에 처음 올라섰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두 기업들의 내년 지금 이익 전망치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게 가장 큰 배경입니다. 젠슨 황 CEO랑 회동 이후에 내용들이 당장 실질적 개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투심에는 지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승을 견인하는 건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이번 달 들어서도 3조 8천억 원 가량 사들이면서 반년째 국내 주식시장에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야만이 지수가 4,100에서 계속 버틸 수가 있고요. 향후에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의 매출, 미국 정부의 셧다운 해소 여부, 고용 지표라든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관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최고점을 경신하며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PER이 13배 수준으로 강세장에 도달한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이런 가운데 연일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국제 금값이 최근 떨어지면서 국내 금 가격이 글로벌 시세보다 비싼 김치 프리미엄도 푹 꺼졌습니다. 수요가 몰렸던 금 관련 ETF 수익률도 빠지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근심도 더 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정민 기자입니다. 이달 초 4,000달러 선을 돌파하며 4,400달러 목전까지 갔던 국제 금 가격. 지난 27일 3,900달러대로 떨어졌다 현재 4,000달러를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고점 대비 9% 내린 수준입니다. 다이얼이 가장 큰 조정의 요인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2달 동안 20%에서 30% 가까이 금값이 급등을 했던 재료가 결국 포머 심리까지 사실상 연동이 되면서 다이얼을 해소하기 위한 빌미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했던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금값이 떨어지며 국내에선 20%에 육박하던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도 빠르게 꺼졌습니다. 열흘 전만 해도 92만 원에 거래됐던 금 한도는 81만 8천 원에 거래되면서 가격이 약 11% 낮아져 국제금값보다 낙폭이 더 컸습니다. 금 관련 ETF 수익률도 빠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금 ETF 수익률은 대부분 2에서 4%대 하락했습니다.
가격이 조정이 되다 보면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오히려 하락폭을 좀 키울 수 있는 인하 사이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유동성이라든지 이러한 흐름도 여전히 양호한 상황, 추세적으로 좀 올라가는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글로벌 주요 투자은행은 내년 금 목표가를 4,9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제시해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상승세는 꺾였지만 화성, 동탄 등 수도권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풍선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수요가 몰리면서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인근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조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입니다. 동탄역 초역세권의 이 주상복합 아파트는 지난달 20일 전용 84제곱미터가 16억 9천만 원의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불과 한 달 새 7천만 원이 급등했습니다. 비슷한 매물대 호가는 현재 18억 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동탄역 쪽이 먼저 규제가 나오고 나서부터 많이 움직였고요. 가격을 매도자들이 올리면서 매수자들이 따라가 주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근의 주요 아파트 단지들도 호가가 한 달 만에 1억 원씩 뛴 상태입니다. 구리와 남양주 등 다른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서도 최근 일주일 사이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과 경기도 아파트값 상승폭은 눈에 띄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규제를 비롯해 2년 실거주 의무까지 더해져 부동산 거래가 사실상 얼어붙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서울 접근성이 좋은 비규제 지역 매수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에 민감한 수요층들의 의지치들이 반영됐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있는 자금 내에서 마땅한 대체제를 찾아서 이동하게 됩니다. 정부의 초강력 대출 옥죄기에 집값 상승세는 멈췄지만 규제를 비껴간 지역 중심으로 풍선 효과가 뚜렷해지면서 집값을 자극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이 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지 들어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지적이 나온 건가요? 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어제 법상 요건을 적용하면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때 7월에서 9월 통계치를 사용해야 되지만 6월에서 8월 수치를 썼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단순 한 달 차이로 보일 수 있지만 이 주택법에서 정하는 규제지역 지정 요건을 위반했다는 게 천 의원 설명인데요. 주택법 시행령을 보면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할 때 지정한 달의 바로 전달부터 소급해서 3개월 동안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하는데요. 지정한 달의 바로 전달, 즉 10월에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으니까 바로 전달 9월부터 소급해 9, 8, 7월의 수치가 반영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9월 수치가 빠지고 6월에서 8월 수치가 사용이 됐고 이 법대로 9월 수치를 포함하면 규제 지역 요건에 해당 안 되는 곳들이 있다는 게 천 의원 설명입니다. 천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 중량 도봉구, 경기도 수원시 등 7곳이 부당하게 규제 대상이 됐습니다. 이번 규제 타격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받고 있는 지역도 끼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정부 입장은 뭡니까? 네, 일단 정부는 조정 대상 지역 등을 지정할 때 9월 통계를 안 썼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어제 기재위 국감에서 저희가 당시에는 9월 통계가 없어 불가피하게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전기간 통계가 없는 경우 그 전달의 통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위법성이 없음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주택법 시행령을 보면 이 통계가 없는 경우 그 기간과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에 대한 통계를 사용해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을 위한 인수위원서가 오늘 마감됐습니다. 예상을 깨고 홈플러스를 사겠다는 인수 희망자가 등장했습니다. 그것도 복수의 업체로 알려졌습니다. 당초에 유력 인수 후보로 거론되던 농협은 최종적으로 이번 인수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은하 기자. 네, 최은하입니다. 어떤 기업이 이 홈플러스에 관심을 보이고 있나요? 네, 업계에 따르면 일단 2개 업체가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는데요. 그 가운데 한 곳만 알려졌습니다.
모바일 간편 결제 플랫폼 유비페이를 운영하는 핀테크 AI 전문 기업 하렉스 인포텍이라는 곳으로 투자 자문사를 통해 미국에서 20억 달러, 우리 돈 2조 8천억 원을 조달해 홈플러스를 인수하겠다는 내용의 인수 계획서를 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렉스 인포텍은 최근 AI 직거래 플랫폼을 개발하기도 했는데 이를 홈플러스 사업에 적용하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일단 당장 청산 위기는 모면했다고 봐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다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하렉스 인포텍 매출은 3억 원대, 영업 손실은 32억 원대로 자금력 등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3일 회계법원은 접수된 인수 의향서와 자금 조달 사업 계획을 검토한 뒤 의향서를 제출한 곳들과 실사를 진행하고 다음 달 26일까지 최종 입찰 제안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인수가 진행될 경우 MBK 파트너스가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 전량을 무상 소각하고 신주를 발행해 제3자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택시 호출앱 카카오티를 통해서 택시를 불렀지만 정작 호출한 택시를 타지 못했는데도 요금이 결제됐다면 믿기시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플랫폼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소비자는 결제를 플랫폼에서 하지만 환불은 지자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이 제도적 모순도 드러났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저녁 카카오티 앱으로 택시를 호출했습니다. 하지만 택시가 도착하기도 전에 앱에는 탑승 완료로 표시됐고 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됐습니다. 확인해보니 다른 승객이 착각해 A씨가 부른 택시에 타고 도중에 내린 겁니다. 타지도 않았는데 카카오 택시로 잡았는데 이미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상 결제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정상적인 운행이었다고 환불이 어렵다라고 저한테. 이후 A씨는 카카오티 고객센터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뜻밖이었습니다. 요금 판단 권한이 없으니 지자체 민원으로 문의하라는 안내뿐이었습니다. A씨는 결국 경찰서까지 가서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바쁘게 좀 살다 보니까 시간을 내서 갈 시간이 없었는데 주운 카드로 어디서 결제를 해도 문제 아닙니까? 카카오는 해결을 안 해줘서 알아서 해결을 하라고 해서 저는 경찰서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요금 환불이나 운행 오류는 관할 지자체의 소관이라며 플랫폼 차원의 책임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더 큰 문제는 플랫폼 내 5인 탑승을 막을 안전장치도 없는 겁니다. 중국의 차량 호출 서비스 디디 추싱은 승객이 기사에게 전화번호 끝자리로 인증하는 시스템을 두고 있지만 카카오티에서는 누가 탔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없습니다. 플랫폼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그다음에 이미 발생한 피해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만 해요. 그게 소비자 기본법에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플랫폼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소비자 피해는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용자를 보호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은행권의 미래 고객 확보 경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금리 경쟁이었다면 요즘에는 트렌드가 좀 변한 것 같습니다. 적금 하나에도 특별한 상품 설계를 해주면서 승부수를 띄우는 모습인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채나리 기자. 네, 채나리입니다. 이 적금 상품 설계가 특별하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네, 은행별로 강점이 조금씩 다른데요. 우선 토스뱅크는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 미리 돈을 모을 수 있는 최고 연 5% 자유적립형 적금을 선보였습니다. 최고 연 10% 금리를 받을 수 있는 KB국민은행의 비슷한 적금과 비교해보면 금리 부분에서는 경쟁력이 다소 약해 보이는데요. 대신 임신 확인 서기서 제출을 없애고 만기 전일까지 자녀 명의의 아이통장을 개설하면 자동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하게끔 했습니다. 금 시세가 오른 시점 SNS에 태명을 자랑하면 오돈 순금 반지를 제공하는 마케팅도 펼치고 있습니다. 미래 고객 선점과 동시에 SNS 활동과 편의성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 집중 공략에 나서면서 출시 약 열흘 만에 7,500자를 돌파했습니다. 카카오뱅크도 미성년 자녀와 부모가 함께 관리하는 통장과 최고 연 7% 적금을 내놨습니다. 역시 절차가 간편하고 자녀도 직접 관리해 입출금 시 메시지를 볼 수 있어 모바일에 익숙한 알파 세대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 세대 연령대 맞춤형 상품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변화에 나설 준비를 하는 것이 또 있다고요? 어딘가요? 네, 올 들어 자산 100조 원을 넘긴 우체국 예금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우체국 예금 현황 진단을 통한 중기 미래 방향 마련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연령대별 예금자를 파악하는 건데 상대적으로 적은 젊은 세대를 공략할 맞춤형 상품 설계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속 이 금융권도 미래고객 스킨십 확대에 분주합니다. 웰컴저축은행은 최고 연 10%의 다자녀 상품을 지난해부터 아이도 직접 가입할 수 있도록 개편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KBI그룹이 지난 3월 건전성 악화로 적기 시정 조치를 받은 상상인저축은행을 인수합니다. 오늘 KBI그룹은 상상인저축은행과 주식 매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KBI그룹이 상상인저축은행 지분 약 90%를 가져가는 내용입니다. KBI그룹의 저축은행 인수는 지난 7월 라온저축은행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